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꽃망울도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뒤에 있는 그 화면이 오늘 아침 그 조간 중앙일보에 실린 그 천리포의 묘화입니다. 천리포라고 하는 천리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귀화한 미국인 민간인 민병길 씨라는 분이 개척한 그런 그 민간 수목원인데요. 아 정말 이 매화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침에 중앙일보에 큰 전면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어서 제가 아름다워서 한번 옮겨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네 지금 오영근의 속속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정책 실물 금융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30, 30, 30 원칙을 지켜야 안전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30분 동안 병원에서 접종을 한 다음에 대기를 해서 혹시나 부작용이 없나 이런 것을 관찰해야 한답니다. 그다음에 30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30일 동안은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은 항상 관찰하면서 조심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0, 30, 30의 원칙을 지켜야 안전하다.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제 겨우 백신의 첫 발을 떼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확신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백신 접종군 영국에 비해서는 80일이나 늦게 접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집단 면역은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고 더구나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집단 면역이 돼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텐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국회는 다시 가덕도 특별법안을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타 면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 규모가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예타 면제를 했습니다. 경실련조차도 경제실천정의연합이죠. 거기조차도 이거는 매표다 하면서 그 가덕도 공항은 매표 공항이다 이런 말까지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선 1년 앞두고 지역 선진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되었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덕도에는 최소 이게 말이죠. 이게 구체적인 그런 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에는 7조 원 정도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28조 얘기하더니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는 최대 40조까지 들 거다. 뭐 이게 뭐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7조, 28조, 40조 얘기는 얼마나 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법부터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제주 4.3 건에 관해서 통과시키는 제주 4.3 사건 이게 뭐 4.3 폭동이라고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좀 가치 중립적으로 두리뭉실하게 4.3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명백하게 4.3 사건은 폭동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에 그 남로당이 지배하고 있던 그 제주 지역에서 남로당이 중심돼서 폭동을 일으켜서 총선을 하지 못하게 다시 말해 총선을 해서 남한에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폭동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양민들과 그 폭동 어 세력 간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속에서 양민들의 희생도 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 때 제주 지역은 총선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이 2개 선거구였는데요. 총선을 못 치르고 여전히 폭동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한 몇 년을 가다가 나중에 진압군이 결국은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위로급만 하더라도 이제 위 위자료죠. 위자료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고요. 이미 벌써 인제 그런 거다는 얘기고, 이것이 또 인제 배상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인제 제주도에서 48년 50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못하게 하기 위한 4.3 반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남로당이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경찰 수사 이런 관공서들이 파괴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선거를 못 치렀는데, 이 부분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군부대가 집결했습니다. 군부대가 집결했는데, 그 군부대가 집결했는데 그 군부대 내부에도 또 남로당 프락치들이 숨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수 순천에 모였던 군인들이 저희들 진압하러 가지 못하면서 저희도 폭동이 올해 더 오래 계속이 된 겁니다. 그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지금 또 조사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건 또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지금 공산당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제, 물론 당연히 그분들도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독립유공자로 또 추대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일종의 우리 역사를 이루어왔던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 부정, 이런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처럼 이렇게 혼란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런 말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가 바꾼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징역형을 받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께서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래 참 이 근현대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은 사실은 지금 당장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는, 특히 지금 정치 권력이 평가하기는 많은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보통 지나간 다음에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지금 아예 그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해서 독재 70년 이렇게 그냥 평가해 버려요. 독재 몇십 년, 40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평가해 버리고 해 버리고, 나머지 인제 상당 부분이 인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특히 문재인 정부 부분이 교과서에 엄청나게 비중이 크게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정치 권력 담당 세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제주 4.3 사건의 규명에 관한 그런 지원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곧 이어서 여순 반란 사건도 이 문제가 추진될 거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여순 특별법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법 이게 이제 5조 3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인데 왜냐하면 광주 지역의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설립하는데 이게 왜 전례가 없냐면 어떤 면에 전례가 없냐면은 광주시 지방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을 중앙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임명은 광주시에서 임명을 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비만 해도 5조 3천억이 들어가고요. 매년 운영비가 수백억 원이 간다는 겁니다. 몇 명 될지도 모르는 그 임명되는 국가공무원을 광주시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의 시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 계열이 사실은 탈당을 해서 바른당으로 나가면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는데 유승민은 사실은 전 박근혜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와 유승민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유승민 씨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아마 신한국당인지 신한이 하도 당명이 바뀌니까 제가 헷갈립니다만 아마 신한국당인가 뭐 새누리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렵에 그 유승민 씨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통과시켜 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아마 저는 그동안에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제서 법이 통과되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5조 3천억 규모의 그 아시아 문화 전당 설립 비용이 이제 가결되어서 설립이 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 가덕도, 제주, 광주 언론에 보니까 지역 선심 법안들이 줄줄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처리가 되고 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뭐 엊그제 보도된 거 보면은 호남 지역을 뭐 에너지 무슨 특별 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안 쪽에 10년간 48조 원을 들여가지고 해양 풍력을 건설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새만금 쪽에 태양광 발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묶어서 뭐 새로운 에너지 특구 같은 걸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SOC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산 신항도 지금 그래서 매립지가 150cm, 1.5m 침하가 되고 있고 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침하가 되고 있어서 가덕도 지반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국토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그냥 무조건 통과시킨 거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이건 어제 신문에 나온 건데 너무 이게 의미가 좀 심장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가덕도가 지금 보면은 연약 지반이 최소 30m를 30m에서 45m가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성토를 해야 되지. 연약 지반이니까 성토를 해야 되는데 바다 밑에 수심도 17m에서 20m. 그러니까 약 바다 밑에 20m 정도와 바다 밑에 또 한 30m 정도를 성토를 해야 한다. 무슨 이게 좀 뭐 공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물론 이게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게 바다 밑에도 20m를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바다 밑에 20m 밑에 연약지만 또 30m를 또 성토를 해야 된다. 이게 바다 밑에 그러니까 50m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도 40m를 또 성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활주로를 깐다는 겁니다. 전체 집안 계량 성토 높이가 87m에서 최대 106m에 달할 거다. 그러니까 1m가 넘는 그중에 절반은 또 물 밑에서 이루어진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 공항을 건설한다. 참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과 공학적으로 이게 튼튼하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간에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지금 해 본 거 있습니다. 지금 일본 하네다 공항이 가장 그 성토한 것이 높이가 큰데 51m고요. 홍콩이 39m, 홍콩의 그다음에 싱가포르 창의 공항이 25m,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이 43m. 근데 우리는 100m, 87m 대 100m 가량을 이렇게 그중에 절반은 또 물 밑에서 성토를 해야 한다.
야,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신안 앞바다의 그 풍력 발전은 어떤 분석해 보니까 남산 타워만한 타워가 2,000개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다 밑에가 또 한 30m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야, 이게 뭐 왜냐면 그 바람 돌아오는 날개가 한 100m 정도 지금 뭐 100m 내벽보다 약간 좀 크게 되기 때문에 최소 그 위에 올라오는 게 한 100 몇십 미터는 돼야 되고요. 또 바다 밑에가 또 바다 밑에 들어가야 되고 또 바다 밑에서 땅에서 한 30m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수면부터가 약 20m, 그 밑에 수면이 끝난 연약 지반에서 한 30m 들어간다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이런 것들 지금 막 그냥 어마어마한 나라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참 그 결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가덕도 신공항도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다음에 또 신안의 그 태양 해상 풍력도 그 전력을 생산하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도 많은 의문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시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48조 원. 여기도 뭐 아까 앞에 보니까 뭐 지금 최대 40조 원. 뭐 정말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제 심지어 갱신련조차도 가덕도법은 정치 집단의 망국 입법이다. 이런 비용이 나왔습니다. MB 때 4 대강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4 대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모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4 대강을 제대로 못하게 해 가지고 그 MB가 하는 4 대강을 제대로 못하게 해서 그 하상을 파내는 거 너무 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파내는 것도 얼마까지 제한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 내고요. 예를 하나 들면은 인제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어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제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요즘 말하는 그 어 먼 바다를 다니는 그 해외 유람선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제 들어오게 하게끔 하려면 지금 그것이 인제 외국에서 배가 와 가지고 인천에서 멈춰 가지고 갈아타서 버스로 들어오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서울에 많은 관광객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바로 그냥 그런 그 대행 유람선이 서울까지 마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상을 파내는 것을 제한을 가하는 바람에 그 큰 배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참 그리고 또 뭐 요즘 어 물을 평소에는 물을 이제 담수를 하고 또 농수도 쓰고 홍수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포도를 지금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물을 또 방류해 버린다든지 해서 농민들은 계속 반대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된답니다. 갱신련 얘기가요. 야, 이게 뭐 그때가 비용은 구체적으로 4 대강 비용은 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MB 정부의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23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3조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가덕도 하나만도 4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확실치 않은 비용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갱신련조차도 뭐 한국에서 진보적인 단체라고 하는 갱신련조차도 이게 정치 집단의 망국 입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뒷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아무도 안 지는 정치 집단,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또 3월 달에 몰아치기 입법이 예고되고 있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상생사업법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상생강요사업법이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인제 손실보상법이라는 거, 사회연대기금, 협력이익 공유법인데요. 손실보상법은 이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손실보상은 조금 이따 그걸 문제 한번 보면은 손실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범위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그 집단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영업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중소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그런 영업 그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포함시켜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 근데 그 재원이 지금 없어요.
재원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래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직접 인수해야 된다 했는데 하는 총재 얘기가 여기가 이거는 하는 역사상 이 직접 채권 인수는 있지도 않았고 또 전례가 없는 다른 나라들은 전례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기금이라는 걸 만들자. 사회연대기금은 또 뭐냐? 그게 이제 기업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또 하나의 기금을 만들거나 부담금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의 다른 목적들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또 전용해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얼마 전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부터 거두고 있는 부담금의 규모가 법인세의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대 35%를 걷고 있지만은 그것의 90% 가까운 또 부담금을 또 실제로 거두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거두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거의 남는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온갖 규제가 많고 또 CEO를 형사처벌하는 법마더라도 2,200개가 넘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돈은 돈대로 또 이렇게 더 거두겠다는 사회연대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고요.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을 나누자. 이거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말만 공산주의가 아니지 실제로는 그냥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을 나누자는 그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자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상생산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은 상생강요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또 언론계획법안 지금 뭐 지금 기존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까지도 전부 다 규제하는 손해배상법까지 징벌적 배상법도 부과한다. 심지어는 최근에 또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사실을 보도할 경우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 완전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법안들을 3월달에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보조금을 막 퍼주다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이 너무 많다. 이틀에 3건 정도 보조금이 늘어나서 월 평균 510건 정도의 51건, 월 평균 51건 정도의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냥 눈먼 돈 빼먹기에 급증한다. 그런 얘기죠. 뭐, 일각에서는 눈먼 돈 못 빼먹으면 바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위 계층의 상당 부분은 월 뭐 그냥 몇백만 원씩은 늘 그냥 정부로도 다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하위 40% 정도는 근로소득보다도 이전 소득이 거의 근로소득이 맞먹거나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능한 다수의 결정. 이걸 최근에 미국의 그 민주주의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책을 쓴 그 사람이죠. 프랑스의 학자인데요. 포크빌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다수의 폭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의 폭정. Tyranny of Majority를 해가지고 다수의 폭정이다. 다수의 폭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에 의하면 다수의 폭정은 전제의 폭정보다 더 무섭다. 오래전에 그리스 때 벌써 그런 걸 갈파해야 했습니다. 그리스가 몰락한 원인을 그때 그 정치학자들은 다수의 폭정 때문에 그리스가 민주주의가 세계 제일 최초로 된 거잖아요. 됐는데 결국은 다수의 폭정 때문에 우중의 정치가 그리스를 몰락시켰다. 그런 결론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폭주라면은 입법권 박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국경제신문에 사설에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또 소상공인들이 또 불렀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받을 몫을 왜 소기업까지 나눠주느냐. 이런 또 얘기까지 또 소상공인들대로 또 이런 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뻔하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해당되지 않았던 소기업에도 왜 나눠주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재정 퍼붓는 정부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너무나 경제정책이 비상등이 켜졌다. 그런 얘기는 재정을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한국의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1.9%를 돌파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드디어 국채 관리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채 발행 규모가 작년에도 174조 원어치를 발행했고요. 금년에도 176조 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는 97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2배가 넘는 걸 작년과 금년에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금년에 176조 원을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아마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거예요. 처음에는 946조 원 정도의 국가 장기 재정 축이 전망해서 기획재정부 발표한 데서 이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1,000조 원 육박할 거다 하더니 이제는 뭐 1,000조 원이 넘어설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친노조 법안은 또 엄청 통과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친노조 법안이 아이언 비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해고자 실업자 노조원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계속 규제를 하면서 엄청난 SOC 법을 그냥 선거를 앞두고 막 통과시키면서 또 친노조 법안을 통과시켜서 기업은 완전히 그야말로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SOC 법안을 통과시키고 친노조 법안 통과시킨다. 이래 되면 누가 세금을 내서 재정을 충당하느냐. 결국은 빚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더 심화시킨다. 사용자에게 대안권은 전혀 주지 않는다.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원이 유급 노조원이 되도록 하고 사업장 점거 파업도 허용해 주면서 사용자들에게 대체근로, 파업 중에는 대체근로라도 해야 공장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겁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보기가 겁난다. 연일 이제 수입 물가들이 올라가면서 연일 채소나 과일, 밥상 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 1kg에 7,232원, 사과 10개에 33,500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달걀 30개에 7,666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그중에 파가 124%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최근에 IT 인력난으로 이제 계속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IT 인력이 부족해서 IT 인력 초봉을 6천만 원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것이 지난 40년 동안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법에 의해서 서울과 서울 근교 수도권에는 대학 정원을 학과 신설과 대학 정원을 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IT 인력을 육성하려면 다른 과의 정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예컨대 그 자기 정원을 내놓습니까? 그 교수들이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의 정원이 17년째 55명이라고 합니다. 버클리 대학 컴퓨터공학에 1,5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IT 인력이 없어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이 기업에 대한 규제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교육에 대한 규제가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0년 넘게 평균한 교육을 해오고 있는 데다가 12년째인가 지금 반값 등록을 해오고 있죠. 게다가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수도권에 새로운 정원 정과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은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된 규제. 40년 전에는 이런 디지털 전환을 생각도 못 했는데 새로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력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디지털 전환을 잘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인력들이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현장을 가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급결제 기능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기원이 되었던 전통적인 기반인 지급결제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관장한다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게다가 그 정보 내부를
내부 그 거래 정보를 다 뒤져본다는데 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다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핀테크 관련된 부수 사고와 시시콜콜 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는 지금 선허가 휴 규제 방식입니다. 중국이 핀테크 쪽에서 한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앞서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핀테크가 선허가 후 규제입니다.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예컨대 어 알리바바 그룹에 있는 그 마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뱅크가 선허가 하니까 무조건 허가가 되죠. 그래서 마이뱅크 쪽에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을 알리바바 그룹의 인터넷 은행이 마이뱅크예요. 그 마이뱅크를 통해서 비대면 거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금융업을 전혀 제도권 금융을 사용 못했던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사채를 주면서 빈곤인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2억 명의 사람들에게 10% 내외 중금리를 대출해 줄 수가 있게 되어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 빈곤의 늪에서 구제되는 포용금융까지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콜콜 이름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도대체가 앞에 그 교육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너무 많아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절반 이하로 줄여도 지금 충분히 될 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들 공무원들이 재정 월급 그다음에 나중에 공무원 퇴직연금 그것도 문제지만 이 재주 중에 너무 규제가 많다. 규제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속성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으면 그 자리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첩주산정입니다. 사모펀드나 라인펀드 때문에 사모펀드가 지금 1년째 27% 잔액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펀드라고 하는 것이 인제 그 여러 가지 인제 펀드를 조성해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부실 기업에 투자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진행된 것이 돈을 모은 다음에 불리한 기업에 투자해서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기업의 돈을 다 빼먹어 버린 그런 사태거든요. 그것도 권력을 등에 업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1년 새 잔액이 27%나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은 민간 베이스에서 해 주지 않으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모펀드가 그 사기꾼들 때문에 몇몇 사기꾼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상 추락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인제 그 1조 9천억의 슈퍼 부양책을 두고 경제학자들 간에도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1조 9천억이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벌써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경험 못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다 하는 그런 블랭 사르가 인제 IMF 치프 에코노미스트를 지낸 사람이고 레리 서머스는 전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지금 약간 좌파 경제학자들 인제 지금은 인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학자들 폴 크루만 등등은 연방 준비제도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조 9천억이라는 슈퍼 부양책을 내놓는데 제가 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상당 부분이 그냥 이전 지출 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 미국인 한 사람당 1,400불씩 무조건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을 면제시킨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 쪽보다는 인플레를 촉발시킬 거다. 그렇게 되니까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도 우리나라 채무와 개념이 다른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이미 100%를 지금 바로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거라는 것을 의회 조사국이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융위기는 반드시 온다 이런 책도 나왔거든요. 지금 금융위기는 반드시 온다. 벤 보냉키 전 연준 의장, 폴슨, 그다음에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이 낸 책인데 위기는 반드시 온다. 저도 이 위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미국 얘기 아니고 미국이 만약 금리를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 자원도 빠져나가면서 2008년 같은 1997년 같은 외화 유동성 경색 사태가 오고 심하면 외환위기도 올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원전 수명을 50년으로 더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계속 원전 폐기하고 일본도 최근에 어제 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을 더 이제 원전 비중을 늘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빌 게이츠 얘기가 탈탄소로 가려면은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탈탄소 하면서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캐서린 타이라는 미국 무역 대표, USTR 대표 내정자, 캐서린 타이라는 대만 출신입니다. 대만 출신 미국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가했던 징벌적 관세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모든 면에서 지금 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징벌적 관세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대응해서 미국도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1년이나 이번에 파월 전 의장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미국이 지금 현재 발표한 보면은 반도체나 히스토리라든지 혹은 의약품 같은 이런 거 중요한 자원에 관해서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동맹국 간에 협력해서 중국에 대항한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선택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인영 통일장관은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어제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백신이 여력이 없을 때는 여력이 있으면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전에 했는데 또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북한에서 계속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얼마 전에는 심야에 그 추운 때도 그냥 핵무기를 계속 과시하는 무력 시위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북한은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백신을 북한에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생운동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인영 장관은 장관이 정말 학생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옛날에 청와대 임종국 실장 등등 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여권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다 그때 전대 의장도 지내고 다 그 전대 간부를 지낸 사람들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인영 장관도 전대 의장을 지냈을 거예요. 아마 1기 의장인가 그래요. 임종국 실장은 3기 의장인가 그럴 겁니다. 아직도 학생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쿠바도 드디어 경제난에 지쳐서 자본주의 문을 연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지금 127개에서 2,000개로 2,000개 업종으로 민간 기업을 늘린다. 이제 공산주의 체제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데가 쿠바하고 북한이에요, 사실.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경제는 완전히 계획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데가 북한하고 쿠바인데 쿠바마저 이제 지금 민간 기업을 허용한 업종을 2,000개로 늘리면 사실상 쿠바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을 걷어 잠그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핵으로 위협하면서 자꾸 돈 더 내놓으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앞으로 얼마 안 가서 2030년 정도 되면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어서 치매를 예방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니고 지금 이제 보면 좀 더 사진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 쪽에서는 근력이나 감각이나 면역이나 장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관리한다든지 혹은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되고요. 두뇌에도 기억과 인지나 창의력 능력을 더 강화시키도록 인공지능을 칩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감성 쪽에서 소통과 그런 이상 감정 지혜 같은 것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면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재작년에 미국의 CES라고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예, 가보니까. 그때 벌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체가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걷더니 걸어다니고, 나이 든 분들도 걷더니, 등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미 벌써 그런 시제품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인공지능이 로봇 의사가 돼서 단 7초 만에 진단을 한다. 그런 얘기고, 벌써 의학 데이터를 실습하고 실시간 습득하는 인공지능이 존재해서 의사에게 훈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보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 쪽에서 허창수 정경련 의장이 유임이 되면서 11년째 지금, 그러니까 2년씩 임기니까 6번째 지금 정경련 회장을 맡기로 됐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계속 정경련,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4개 있습니다. 정경련하고 경영자총협회,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완전히 시각이 잘못된 쪽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 목적이 달라요. 무역협회는 당연히 무역을 하는 회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무역 정책을 같이 무역에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는 문자가 돼서 상공회의소, 그러면 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각 지방에도 다 이제 그런 지역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근데 뭐 진주 상공회의소, 뭐 지역 상공회의소, 거기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다 조직이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모인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죠. 그다음에 협회인가 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관계를 사용자 대표로서 노조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화시키는 것이 경영자총회회예요. 그러면 이제 정경련은 뭐 하는 데냐?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해외로 내쫓고, 뭐 심지어는 규제, 그다음에 총수 감옥행, 그다음에 무슨 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법인세 인상, 그리고 부담금도 엄청 올렸군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담금 연구할 때는 법인세 한 30%였는데 이 벌써 90%까지 올렸어요. 그런 거 엄청난 기업 규제와 과도한 세금, 과도한 부담금, 또 과도한 형벌, 이런 것들이 부과되어 있는 속에서 정경련마저 없으면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직을 그냥 합쳐서 정부에 대항한다. 합친 건 정부에 대항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상공회의소 통합한다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기업의 입장은 대변하지 않게 되죠. 경영자총회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사기단체를 통폐하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없애자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허창수 회장의 연임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대기업의 지금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심지어는 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앞에도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 보안들이 폭주하고 있는 속에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미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문에 4대 그룹이 정경련에 탈퇴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속이었기 때문에 정경련을 쇄신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쇄신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250인 이상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질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300인으로도 올라가 버리면 그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미국 MIT 대학의 그 데런 에스모글루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을 써서 인류학 유명한 경제학자 스타덤에 올린 분인데 한국에 와서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10개만 있으면 한국은 선진국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이죠. 지금 자꾸 기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 정경련에 다시 연임된 허창수 호의 책임은 더 무겁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무슨 요즘 언론들은 그냥 바람잡이 같아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에 대해 기업을 족쇄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더 거두고 하는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속에서 통합하자 이런 얘기는 정말 시대에서 이 시대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더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26, 27일자 그 실물 금융 정책 쪽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